책을 삼킨 TV 진행을 맡은 하성란입니다.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 오늘 아침에도 수차례 저에게 했던 질문이기도 한데요. 인생을 담아내고 있고 또 어떤 장르보다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책을 삼킨 TV에서는 현대 작품과 작가들을 만나면서 현대를 살고 있는 문제적 인간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날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순수 문학 작가가 쓴 최초의 인터넷 연재소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또 촐라차라는 산을 등반하다가 조난당한 뒤 극적으로 생還한 두 산악인 박정헌, 최강식 씨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소설이기도 한데요. 네, 바로 촐라체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박범신 작가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촐라체에서 겪는 6박 7일간의 조난과 생활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이 소설의 작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2009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의 어느 날, 홍대 앞 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누구 오셨나요? 한 분 오셨는데요. 독자들과 유쾌한 소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는 영원한 청년 작가로 불리우는 소설가 박범신입니다. (80년대) 한국 사회의 문학적 우상이었던 그. 감각적이고도 맑은 느낌의 그의 글은 나오는 대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김조우가 각을 100살까지 늘렸어요. 희생 7년은 편안하게 살게 하자.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청수라고 그랬어. 그가 을사년 1905년에 죽어요. 그 시대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103살까지 사니까. 그래서 막 처처시키고 그 강도에서 사는. 이후 돌연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작가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진 그는 3년간의 문학적 공백기를 거치면서 더욱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문학가로 변신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더 완전한 지도에 대한. 더욱 다양해진 그의 글에는 이전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고 더 깊은 인간의 모습이 담겨졌습니다. 사물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우주에 대한 성찰이 너무 깊으신 것 같으세요. 좋은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처럼. 오히려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정한 이야기꾼으로 인문학적 통찰력과 작가적 상상력을 가득 채워 돌아온 소설가 박범신. 이 시대의 진정한 예인인 그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범신 선생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학동네 연재하셨었죠, 고산자. 네. 제가 깜빡 한 호 정도를 못 읽어서 줄거리가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감회가 어떠신지요? 고산자 선생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이렇게 세상 속으로 내게서 이렇게 떠나보내드린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또 막상 책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고산자 선생이 더 그립네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대구로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어요. 예, 가물가물하네요. 네. 출판사의 말단 직원이었기 때문에 네. 원고를 이제 선생님께 전해드리려고 댁을 방문했을 때 선생님께서 걸레질을 하고 계셨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댁에서는 그 2층 박씨로 불리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제 별명이 2층 박씨지요. 그 아내나 아이들 휴대폰에 잘 몰랐는데 2층 박씨라고 표기돼 있더라고요. 네.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원고 쓰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뭔가 일을 하지요. 뭐 액자를 옮겨 건다거나 마당을 파헤치고 뭐 야채를 가꾼다거나 청소를 한다거나 뭘 짠다거나. 예, 그래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막둥이가
2층 내 서재가 밤 늦어도 뭘 그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잡부라고 온갖 일을 다 하는 잡부라고 엄마 2층에 박씨가 한 분 살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별명이 집에서 2층 박씨가 됐습니다. 서운하지는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뭐 그래도 우리 집안꼴이 이만큼 잘 유지되는 건 내 때문이다 하고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데 아이들은 아빠는 피곤한 사람이라고. 내가 일하면 자기들도 좀 불편하거든요. 같이 일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러지요. 나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든가요. 제가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네.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네. 이제 산에 관해서 네.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나오신 거예요. 아, 예. 근데 어느 장면인가요? 선생님께서 산에 서서 울먹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곧이어서 촐라체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하시고 또 그 책으로 묶어내셨는데요. 촐라체가 히말라야 그 고봉 중에 하나라는 예, 것. 봉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6,440m라고 예, 해요. 그렇습니다. 그 감히 뭐 상상도 되지 않는 고봉인데요. 그 고봉에 왜 선생님의 마음이 가 닿으셨는지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내가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촐라체 밑을 지나갔었는데 그때 그 촐라체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날카로운 능선 위에 산에서 죽은 사람들이 석비가 쭉 서 있어요. 그 무렵에 마치 그 한국의 산악인이 촐라체에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내려와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하는 그런 사고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성란 씨처럼 그때는 왜 산악인들은 산에 오를까? 위험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봤죠. 나중에 소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누구나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한 것에 대한 꿈, 욕망 그런 걸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히말라야에 가면 늘 어떤 그 만년빙하의 봉우리들은 저한테 초월적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한 세계에 대한 욕망 같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오르는 것이다. 매우 위험한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집에 같이 사는 여자친구가 좀 섭섭한 말만 해도 삐져서 저는 히말라야로 갑니다. 예. 선생님 10여 차례나 히말라야 다녀오셨죠? 예, 10번도 넘게 갔었죠. 예, 매번 그 모습이 다를 것 같은데. 매 순간도 다릅니다. 또 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깝게 보는 산들도 사실 마음을 열고 보면 시시각각 모양이 다르지요. 산속에 수많은 산들이 있고 또 날씨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히말라야는 더욱 그렇죠. 촐라체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는 박범신 선생님께 특히 남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생님께서 소설 속의 공간을 촐라체로 선택하셨는지 또 소설에서 촐라체가 어떤 의미로 표현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계의 지붕으로 불리는 히말라야. 동서의 길이만도 장장 2,500km나 뻗어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를 비롯해 K2, 안나푸르나 등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를 지닌 그곳 히말라야는 사람의 발걸음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아 죽음의 지대 혹은 영험한 세계로 불립니다. 이곳이 바로 소설 촐라체의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작가 박범신은 왜 이곳 촐라체를 소설의 배경으로 선택한 것일까요? 책 서두에는 촐라체를 처음 마주한 작가의 전율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내가 처음 본 그것은 진선미를 갖춘 완전한,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초월적인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한순간 전율했고 그것과 내가 깊이 맺어질 거라는 불가사의한 예감을 느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가는 길에서 가장 빼어난 산으로 알려진 촐라체. 그 치명적인 아름다움에 다가서기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건 도전을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어 오히려 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곳. 그래서 인간에게 큰 깨달음의 공간이 되는데요. 소설은 죽음의 지대인 촐라체 북벽에서 6박 7일간 겪는 조난과 투혼이 발휘되는 생활 과정을 담아내고 있지만
이들이 만난 것은 산이 아니라 인간이자 그들 자신입니다. 아까 형님이 고꾸러질 뻔한 자리, 그 자리에서 보는 촐라체가 진짜 촐라체예요. 그곳에 서면 오직 촐라체 북벽과 나뿐이거든요. 나머지 세 개는 모두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작가가 촐라체를 소설의 주요 공간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가 박범 씨는 죽음과 맞서서 얻는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공간을 통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히 고백하거니와 나는 존재의 나팔 소리에 대해 썼고 시간에 대해 썼으며 무엇보다 불가능해 보이는 꿈에 대해 불멸에 대해 썼다.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현대인에게 또는 자본주의적 안락에 기대어 너무 쉽게 꿈을 포기하는 젊은 내 아이들에게 들려주고자 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좀채로 인간에게 틈을 내줄 것 같지 않은 완고한 산. 촐라체는 자연의 최고 지점에서 인간의 존재 찾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엄한 촐라체는 아등바등 살고 있지만 진정한 치열함이 없는 현대인에게 삶의 열정을 되살리고 한계를 넘어선 꿈을 가지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촐라체 북벽 이야기로 네.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신 알피스트들인데요. 박정원 씨, 최강석 씨, 네네. 예, 최강식 씨.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마 그 조난을 당해서 네. 동상 때문에 이제 손발이 다 그렇습니다. 예, 상하게 네. 된 것 같은데 촐라체 구상은 이 두 사람의 실존 인물들로부터 예, 제가 갔을 때 예. 마침 그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왜 산악인들은 정말 산에 갈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산에 이제 고산을 오르는 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산악인들에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극지법 등반이라고 그래서 극지법 등반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경쟁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이미 전근대적인 등산 방법이 됐죠. 알파인 스타일이 등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각자 자기가 남이 안 가본 길을 장비와 타인의 도움이 없이 정말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오르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계 산악계가 이제 반기는 일반적인 등산 추세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정체성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고, 나약해진 현대 문명 속에서 보면은 정말 자기 자신과 엄격하게 한번 맞서는 그런 그 의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정체성을 갖기 어렵고 그 자기 정체성을 확립 못하면 정말 위험하게 자기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 거의 못 갔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삶이라는 게 거의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요. 그래서 촐라체라는 소설은 특히 제 아이들도 이제 한참 젊으니까 제 아이들과 아이들 또래의 젊은이들에게 읽히고 싶어서 쓴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촐라체를 읽다 보면 크게 이제 추락자와 네. 또 추락을 지켜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런 구분은 왜 하시게 되신 건가요? 한에서 추락은 필연이지요. 이 소설은 이제 추락을 통해서 두 사람의 갈등이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죠. 두 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 인생에서 떠돌이처럼 살아온 사람인데 형 상민은 동생이 추락했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동생의 줄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산악인의 모랄로 봐서는 당연히 끊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칼을 꺼냈다가 벼랑 끝으로 칼을 집어던지죠. 끊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외치는 말은 난 더 이상 떠돌이로 살지 않겠어. 내가 동생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이 하나의 붙박이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더 우연하게 줄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동생은 형이 끊었다고 느끼죠. 떨어져서 살아나왔을 때. 그래서 그 순간 둘이 쌓였던 갈등이 가장 이제 극단적으로 터지고 그 이후에 다시 만났을 때는 그 극단적인 갈줄의 표출을 통해서 둘 사이에 이제 화해에 이르는 하산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삶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장 어떤 정상에 있을 때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고,
이제 조금씩 나이 먹으면서 자기를 둘러싼 환경 또 자기 자신과 화해하면서 그 하산으로 접어드는 것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읽어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누구에게나 촐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도 분명 촐라체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문학일 테고요. 또 가정일 테고 또 엄마라는 자리일 텐데요. 선생님께 촐라체는 어떤 것일까요? 저야 뭐 오랫동안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지요. 이제 소중한 것은 우리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뭔가 마음속에 하나를 품고 사는 거라고 봐요. 우리 현대인은 참 그러기 어렵잖아요. 두 젊은이에게 촐라체의 주인공들에게는 촐라체가 있었고 제게는 여지껏 소설이 내 인생의 촐라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오르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소망이 간절하면 촐라체 벽이 그렇듯 매 순간 이제 추락과 상승을 반복하게 돼요. 위험한 순간도 있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욕망이 강하면 그런 추락들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소설을 쓰게 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촐라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꿈을 이룬 현대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소설에 선생님께 이렇게 모델이 되었을 수도 있는 그런 분이죠. 촐라체 조나 과정에서 몸의 일부를 잃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꿈에 도전하고 있는 실화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끊임없이 자연을 거스러 인공적으로 만든 것. 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더 새롭고 현란한 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면서 동시에 그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일까요? 자연을 거스러가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 사라지고 인격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자연이 버려진 것처럼 자연의 일부인 인간다움도 점차 사라지는 것일 텐데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바로 도시의 편리함에 빠져 성찰과 실천이 없이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시라는 공간과 복잡하게 발전하고 있는 이 사회가 낳은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꿈에 도전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소설 촐라체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그는 촐라체를 등반하다 조난과 극적인 생활을 경험했던 실존 인물인데요. 바로 박정원 씨입니다. 그는 왜 목숨을 걸고 그 험난하다는 산을 올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죽음하고 직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속에 과연 뭘 느낄까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자연이 주는 제가 볼 땐 그 웅장함과 위대함이라고 봐요.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자연 속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대단한 대자연을 만나는 곳이 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무기력해지는 스스로에게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하는 정원 씨. 히말라야라고 하는 거대한 자연은 도전의 열망을 키워주고 매 순간 다가오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고자 하는 희망을 불태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산에서의 한 달이 지상에서의 1년간 맞먹는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고통에 비례해서 삶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그 곤란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험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지만은 자신에게 직면한 대자연과의 어떤 맞대결에서 그 자연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 덤으로 자기 내면을 성숙시킨다는 것. 불확실성에 도전한다는 것. 죽음의 지대에서 극적으로 생명을 되찾은 그는 그 대가로 소중한 몸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 다른 도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히말라야를 크로스컨트리에서 뭐 2,400km의 히말라야 산맥을 독수리처럼 이렇게 횡단해 가는 것. 뭐 그러한 내용들인데 그런 걸 위해서 패러글라이딩을 했고 이제 지금도 뭐 물론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단계지만은 예전부터 그랬지만은 저는 뭐 남이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실천해 나가는 뭐 그러한 단계를 차곡차곡 밟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죠. 촐라체는 우리 소설가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갖게 하는데요. 이제 네. 한 포털에서 네. 선생님의 소설이 이제 연재되기 시작했죠. 네. 이제 지금은 많아진 경우긴 하지만 아마 선생님이 대중작가가 아닌 순수문학 작가로서는 처음 시도가 아니었나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그때 100만이 넘었다고 네. 저는 알고 있는데요. 소설가가 뭐 소설을 쓰면서 예. 독자 의견을 들어서 타협할 수는 없죠. 작가는 독자자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관으로 자기 상상력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작가들도 하나의 생산자로 생각하고 수용자에게 넘어가는 그 길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수용자와 생산자 사이를 잇는 길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거예요. 가령 포탈은 저급할 수 있으니까 안 한다든가 이런 고정관념들은 과감히 떨쳐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을 우리 생활 속에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소설을 발표하고 소설을 쓰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그런데 제가 소설을 쓴다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의미에서 써도 되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너 악플을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는 그 인터넷 쓰는 건 좀 저급한 작가처럼 오해받지 않겠느냐. 근데 두 가지 다 저한테는 너무 터무니없는 지적이었어요. 뭐 악플이 있다면 악플도 그 대응하는 방식을 제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만약에 인터넷이 저급한 글쓰기라고 하는 인상이 있다면 더더욱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이 나가서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제가 연재해서 다른 포털 업체들도 좀 연재가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 소설을 발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확대되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꿈꾸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지금 한 20여 명의 작가가 소설을 쓰고 있어서 그 문학 A의 제가 작품 A의 그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면 발표가 아니라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 당시에는 좀 생소한 공간이셨을 텐데요. 쓰는 방식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은 그 전과는 좀 다르셨나요? 어떠셨나요? 나는 뭐 철저하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거든. 촐라체를 쓸 때도 200자 원고지가 꼬박꼬박 썼으니까요. 인터넷이 뭔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소설에 맞출 수는 없죠. 제 방식으로 했고 발표만을 이제 거기에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소설을 올리자마자 수십 개의 리플이 달리고 어떤 사람 질문도 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한마디 할 수 있기 때문에 뭐랄까 라이브 글쓰기, 라이브 콘서트 하는 느낌 있죠. 네. 작가에게는 독자가 언제나 관념의 세계이거든요. 쓸 때는 독자를 만날 수도 없고 의견을 들을 수도 없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하는 것인데 저는 늘 부러운 것이 그 가수들 막 콘서트 할 때 청중들을 코앞에 놓고 함께 하잖아요. 그 작가는 맛볼 수 없는 행복이거든요. 근데 인터넷 소설 쓰기를 하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치 내가 쓰고 있는 현장이 독자에게 시시각각 중계되는 느낌이고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느낌이어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에 작가가 눌린다면 나쁜 환경일 수 있겠지만 저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긴장도 되고 행복하고 더 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날 것처럼 싱싱하게 되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 실시간으로 독자들 댓글이 많이 달리잖아요. 네. 다 읽어보셨어요? 뭐 꼬박꼬박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죠. 실례되는 질문이겠지만 혹시 독자 중에 한 명이 이 주인공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방향이 혹시 바뀌거나 그런 경우도 그런 요구를 하는 독자의 경우도 많았는데 방향이 바뀐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 애플레오그에 보면 나의 문장이 단단한 망명 정부처럼 단독자로 존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촐라체는 결국 산악소설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평생에 가지고 있는 문학관, 문학 보고서일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이종 구조에서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인간이 삶을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제가 내게 찾아오는 존재론적 시간을 대응하는 무기가 유일하게 있다면 글쓰기밖에 없죠. 글쓰기로 그 시간과 맞부딪혀 나가는 이미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문제를 어떤 소설의 경우에도 완전히 벗어나지지 않는 그런 딜레마 속에 제가 빠져 있어요. 촐라체도 사실은 산악소설이지만 한간의 글쓰기라는 게 뭘까 나에게 하는 것들을 이제 베이스 캠프의 박상민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은 산악소설이면 동시에 한 작가가 글쓰기라는 문제를 어떻게 부딪혀가고 어떻게 이겨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 중충의 구조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독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것, 말하자면 중충 정도가 아니라 중충의 중충이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대신 제가 촐라체를 냈을 때 많은 독자들이 앞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 읽는데 그런 중충의 구조가 아니었으면 제가 책을 좀 더 팔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충의 구조라는 그 복합적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나한테 마이너스였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요. 좋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독자도 함께 좀 짐을 나눠져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독자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그야말로 발 쭉 뻗고 조는 듯이 깨어있는 듯이 하고 읽는 소설보다 조금 같이 불편함을 독자하고 작가가 같이 나누어가는 소설이 제가 원하는 소설이지요. 네. 박범신 선생님의 최근작이죠. 장편소설 고산자를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솔숲에 바람 불면 나 또한 떠나야겠지. 두고 온 모든 길들이 꿈에도 나를 부르니 산과 물을 이으며 땅 끝까지 가다 보면 부용꽃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 오려나. 따로 떨어져 서 있는 산 없고 혼자 머무는 물길 없는데 인연의 심지 모두 타버려 머물 곳 없는 나는 떠난다. 바람이 가는 길 시간이 흐르는 길 내 몸속 깊이 새겨놓고 싶었네.
내가 가장 먼저 밝히니 세상에서 가장 환한 곳 내 나라 내 강토 안에 주인을 잃어버린 길들의 소원 들으며 모든 산을 오르고 모든 흙 만져보았네. 종으로 스무자 백무로 열자에 내 평생 걸음 담아냈건만 당신 향한 그리움의 길 그리지 못해 외달프다. 바람이 가는 길 시간이 흐르는 길 내 몸속 깊이 새겨놓고 싶었네. 이 한 몸 오래된 옛산이 되는 날 그땐 버리니 인간 세상의 모든 길. 노래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인적이 없는 그 한적한 길을 걸어가는 한 사내의 모습이 뒷모습이 떠오르는데 사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김종호의 얼굴이 아니라 선생님 얼굴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선생님 최근작인 고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문학 잡지에 연재하셨을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시류에 맞도록 역사소설을 쓰시는구나. 예, 또 두 번째는 그런데 빤한 인물이 아니라 전혀 과거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김종호라는 인물이구나. 새롭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인물 중에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았고요. 또 독자들에게 잘 이해가 될 인물들이 많았을 텐데 왜 굳이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를 택하셨는지요? 네, 우선 뭐 역사소설 처음 쓴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소설 앞에 어떤 관형구가 붙는 걸 싫어해요. 뭐 역사소설, 산악소설, 구도소설. 소설가 입장에서는 그게 다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어떤 경우도 구도소설이라고 구도만 다른 소설은 있을 수 없고, 산악소설이라고 산악만 다른 소설은 있을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고산자를 역사소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실존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고산자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삼아서 쓴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전에는 역사소설이 문단의 한 트렌드였기 때문에 아예 남들이 뭐 다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랫동안 안 썼던 것이고, 이제 고산자 선생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제 마음에 있었어요. 두 가지 속설을 믿었기 때문인데, 하나는 이분이 대동여주들을 그리기 위해서 길에서 길로 떠돌았다. 그 떠돌이였다라는 거. 제가 이게 좀 좋아하는, 그 떠돌이 얘기가 나오면 제가 귀가 번쩍 띄거든요. 또 하나는 이분이 너무나 상세한 지도를 그린 나머지 대동여지도를 그리고 나서 옥사했다. 조정에서 청나라 첩잡으로 몰려가지고 대원구시에 옥사했다는 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른바 조선 그 체제나 조선의 사대부 또는 지식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건데,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언젠가 이 양반 얘기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살았던 시대의 변화가 너무 사회적 변화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뭐 김종호한테까지 갈 여력이 없었어요. 그 김종호 선생의 떠돌이 삶, 그럼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숨겨진 많은 길들이 이제 입체적인 어떤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했을 텐데요.
김정호의 어떤 그런 부분, 아까도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지만 선생님을 곁에서 몇 번 보지 않은 저도 선생님과 너무도 닮은 인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김종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종호 외에 어떤 모습인가요? 이제 김종호라는 인물은 제가 소설 쓰기 전에 김종호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유령이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18세기 후반의 사람이었으니까 지금부터 130, 40년 전 분인데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은 대동여지도는 조선 최대의 베스트셀러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종호에 대해 아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를 버렸다고 할 수 있죠. 유기했다고 할 수 있고 그냥 유령처럼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대동여지도라는 이름만 알고 김종호라는 이름을 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대동여지도는 어떤 지도인지에 대해서 대답하는 젊은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도 그냥 겨우 김종호 대동여지도만 알 뿐이구나. 이분은 옛날 당신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유령이었고 지금의 시대에도 유령이다. 그래서 제 소설은 김종호의 육체를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저는 인물을 세 가지 컨셉으로 봤거든요. 하나는 이분은 옛고자 고산자이지만 사실은 높을고자 고산자이다. 왜냐하면 김종호가 살았던 시대만 해도 지도는 국가 권력이 완전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김종호는 그 지도를 백성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꿈을 꾸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매우 선구자적인 꿈이고 그 체제와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높으니까 높을 것자 고산자예요. 그것이 그 시대와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불행했겠죠. 그래서 그는 외로울 것자 고산자. 뭔가 좀 저처럼 좀 등이 굽었을 것 같고요. 저처럼 뭐 장단지가 그야말로 그냥 가나댕댕해서 쓰러질 것 같은 체구였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저도 히말라야 가면은 이두박근 이렇게 나온 사람보다 제가 낫거든요. 더 오래 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까지 길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소설 쓰고 나서 당신하고 좀 비슷한 인상을 받았다는 사람을 의외로 많이 만났어요. 많이 만났는데 저는 일종의 온정주의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설을 쓰고 나면 어쨌든 쓰는 도중에 내 자신을 방어하지 못했다는 찜찜한 느낌을 늘 받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고산자는 그냥 고산자라는 인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딘지 모르게 나의 삶이 깃들게 되더라고요. 어떤 인물의 경우도 작가 자신의 삶이 또 작가 자신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완전히 방어된, 배제된 소설은 제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쉼없이 계속 소설을 쓰셨고 또 대학에서 많은 후학들을 양성해 내셨습니다. 이런 선생님께서 좋은 자극이 된 책들이 무엇일까 여쭤봤더니 책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어떤 책들인지 화면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그 고산자를 쓰는 동안 반 김종호로 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 번 선생님을 가깝게 또 멀게 뵙습니다만 오늘 제일 멋있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고산자에서 벗어나셔서 이제 새로운 소설을 또 쓰실 계획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가장 지금 관심 있는 인물이나 또 분야는 어떤 거세요? 제가 철라체도 실존 인물로부터 모티브를 얻었고요. 고산자도 역시 고산자 선생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었죠. 둘 다 사실은 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준비하는 소설은 그런 현실적인 인물에서 모티브를 얻는 게 아니라 제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인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써야 할 연애소설 같은 걸 한번 쓰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아름다운 연애소설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 소설이 요즘 무거우니까 좀 대중들이 편하게 접근할 걸 쓰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나이에 합당한 연애소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20대의 그 날렵한 연애소설을 쓰고자 해도 이미 내가 지나간 연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리얼리티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매우 비극적이고 조금 부담이 역시 될 수밖에 없겠지만, 글쎄요, 이를테면 한밤이 아니고서는 읽지 않는 것이 몸에 더 좋은 연애 소설, 그런 걸 한번 쓰고 싶습니다. 나중에 선생님 뵈면 또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자들은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읽어내게 됩니다. 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 고산자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텐데요. 선생님의 목소리로 고산자의 일부분을 듣겠습니다. 낭송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고산자가 비구니하고 정말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서 하룻밤 사랑을 나누고요. 딸을 하나 낳습니다. 이 비구니와의 관계는 도저히 합쳐질 수 이룰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래서 이 비구니를 통해서 소설의 주제인 갈망이 오히려 더 전면에 드러나는데요. 제가 읽어야 할 대목도 바로 갈망에 대한 것, 그 비구니와의 하룻밤을 보내기 직전에 열병에 걸려있는 고산자의 머릿속 상념들을 쓴 것입니다. 스님이, 그 비구니 스님이 간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대목을 읽겠습니다. 스님의 젖은 손이 관자놀이 솜털들을 슬며 스치고 지나갔다. 봄날 죽순들이 숨가쁘게 뻗어나올 무렵 대나무 숲 한가운데에서 맡았음직한 냄새가 해련 스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그에게 건너오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비몽사몽간에 있으면서 그러나 어느 순간 말할 수 없이 깊고 푸른 갈망을 느꼈다. 죽음에 대한 갈망인 것도 같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어떤 혁신에 대한 갈망인 것도 같았다. 안타깝지는 않았다. 안타깝기는커녕 먼 길을 걸어서 마침내 어머니의 집에 당도한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다. 모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데 더 완전한 지도에 대한 차갑고 옹골진 갈망과 달리 그것은 따뜻하고 자애로운 갈망이었다. 잠이 때맞추어 그를 가만가만 끌어당겼다. 그는 이윽고 고요히 잠들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박범신 선생님께서 낭독해 주신 여러 문장 중에 대나무 죽순이 뻗어 올라가는 봄날의 전경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삼킨 TV와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젊은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테마나 작품 소재를 이용해서 작품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따님을 결혼시키시면서 쓰신 수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젊은이를 정말 가슴으로 끌어 안으시는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좋은 작품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